예, 이제 금속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주변에서 보는 여러 가지 색의 기원은 금속입니다. 빨강, 노랑, 파랑, 흰색, 할 것 없이 모든 색의 기원은 금속인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불꽃놀이 있죠? 아름답게 하늘을 수놓는 이 불꽃놀이도 이러한 금속을 이용한 것입니다. 불꽃을 내는 재료는 화약에 금속 물질이 들어있어서 화약이 타면서 열 에너지를 내면 이 에너지가 금속에 있는 전자를 높은 에너지 순위로 올려놓게 되는데, 이 올라간 전자가 떨어지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중에서 하나를 내놓게 되어서 우리 눈에는 아름다운 색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금속들은 왜 서로 다른 색을 내놓을까요? 그것은 금속마다 전자가 올라가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금속은 높은 곳에 올라가고 어떤 금속은 낮은 곳에 올라갑니다. 높은 곳에 올라간 전자는 떨어질 때 에너지가 큰 보라색을 내놓고, 낮은 곳에 올라간 금속은 에너지가 작은 빨강색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금속은 종류에 따라서 색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같은 금속이라도 그 옆에 무엇이 붙어 있느냐, 즉 무엇과 결합해서 화합물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색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친구, 좋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항상 기분이 좋고 마음이 편안해지죠? 이럴 때는 우리의 마음이 차분해져서 에너지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안 좋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죠? 그때는 우리 몸의 에너지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금속으로 돌아가서 납이라는, 납의 그 원소 기호는 PB입니다. PB, 알파벳으로 P자, 그 다음에 P는 대문자, B는 소문자. 이 납인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납이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탄산기와 결합하면 흰색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유황 잘 아시죠? 황? 이 황하고 결합하면 이 납이 검정색이 됩니다. 사실 이 화합물은 많은 그림을 검게 변화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 색들은 금속이 나타나는데, 이 금속이 또 같은 금속이라 하더라도 무엇과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색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미술 세계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빈치의 그림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밀레, 루벤스, 미켈란젤로, 고흐, 마티스, 모네, 이렇게 쭉 그림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작품을 보면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그림에는 다양한 색들이 들어있는데 이 다양한 색을 나타내는 화합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색 중 비스 3원색인, 여러분들 비스 3원색이 무엇인지 아시죠? 빨강, 녹색, 파랑, 영어로는 R, red죠, G, green이죠, B, blue. 첫 자를 따서 우리가 RGB라고 하는데 이것들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자들은 특히 파란색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요. 옛날에는 파란색이 아주 귀해서 귀족들만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사극에서 고관들이 청색 관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유럽의 중세시대에는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그림에
소재가 되었는데 성모 마리아가 입은 옷은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여기 다빈치가 그린 성모와 성자와 성안나라는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데요. 이 그림에 보면 이 성모 마리아의 옷은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이 파란색을 얻기 위해서 연금술사와 화학자들이 많은 실험을 했고, 또한 이제 보통 평민들도 가질 수 있도록 대량으로 이렇게 생산하는 그러한 방법을 연구하는 과정 중에 염료 산업이 발달하게 된 것입니다. 미술 작품에서 사용된 이 파란색에 대한 에피소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모나리자를 비롯한 몇몇 그림의 배경이 어두운 색으로 변했는데요. 여기 모나리자 나와 있죠. 그리고 밀레의 만종이랄지 루벤스의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그림들이 배경이 검정색으로 변했습니다. 이 이유는 이제 오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물감을 이루는 화합물 사이에서 서서히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금속이 들어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화학물질을 떨어뜨려서 색깔의 변화를 보는 그러한 실험을 아마 해본 사람이 있을 겁니다. 반응의 속도 차이가 있을 뿐 원리는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금속이 어떤 색을 만드는지 알아두시면 화학 공부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셋째, 모네를 비롯한 이제 모네 여기 나와 있죠. 모네를 비롯한 인상파의 경우에 빛의 혼합을 아주 잘 이용해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린 그림은 일반 화가가 그린 그림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빛의 삼원색의 혼합과 물감의 삼원색의 혼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보색이 나타나는 그런 원리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텐데요. 이것을 이해하면 지난번에 소개한 올림피아드 문제도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첨단 레이저를 이용한 복원 기술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유럽의 유명한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있는 미술 작품이나 건축물 중에는 불행하게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색들이 변하게 되거나 재료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서 원 작품이 주는 감동을 재현해주지 못하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품들을 최대한 원작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재료가 사용되었는지 알아내어서 그것으로 복원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재료의 성분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일부를 떼어내야 하는데, 그러면 작품이 훼손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런데 다행스럽게 첨단 기술의 발달로 레이저를 이용하면 작품에 전혀 훼손을 입히지 않고도 재료의 성분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하는 원리는 먼저 레이저 빛을 분석하고자 하는 부분에 쪼인 후에 튕겨 나오는 그 빛을 분석해서 알아내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작품에 전혀 손상을 입히지 않습니다. 작품에 쪼여지는 레이저 빛의 크기는 마이크론 정도의 크기인데요. 마이크론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1mm 아시죠? 1mm를 10등분해서 나오는 한 칸 있죠. 이것을 다시 10등분을 합니다. 또 거기에서 나온 한 칸 있죠. 그걸 또 다시 10등분을 합니다. 그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크기죠. 작품에 닿는 레이저 빛의 사이즈가 이렇게 엄청나게 작기 때문에 설령 레이저 빛에 의해서 손상된다 하더라도 우리 육안으로는 그곳이 어떤 부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화학으로 보는 미술 작품 전반적인 그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예를 들어가면서 상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